자, 생명과학원 8번째 시간으로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성 질환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런 내용들의 이상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질 대사 앞에서 배우셨죠? 그죠? 세포 또는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그 질환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대사성 질환이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대사성 질환의 첫 번째로요, 당뇨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이름에서 보시면은 당뇨와 병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당뇨는 뭐냐면요, 뇨가 오줌이라는 얘기니까요. 오줌에서, 쉽게 말하면 오줌에서 당이 검출되는 병이다 라는 이런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 포도당 대사 이상에 의해서 고혈당, 당뇨병이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포도당 대사 이상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병이 많은 부분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3단원 있죠. 3단원 가시면은 항상성 관련 부분에서 항상성 파트에서 그 항상성 파트 중에 포도당, 혈당량 조절, 혈당량 파트와 이제 연관지어서 이렇게 당뇨병 문항이 나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당뇨병의 내용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요, 일반적으로 인슐린 분비 또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당량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이라는 말, 이제 두 가지 말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혈당량이라는 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당량이라는 말은 혈액 속의 당의 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이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약 0.1% 정도, 약 0.1% 정도 됩니다. 0.1% 정도 되는 농도를 항상 우리는 유지하려고 이 몸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당뇨병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혈당량 조절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병을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고혈당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 질환은 인슐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름에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듯이 소변에서 당이 검출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슐린 뭐냐? 인슐린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쉽게 하면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이제 밥을 먹거나 뭐 초콜릿을 먹거나 어쨌든 이런 거 먹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혈당량이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 인슐린은 어디서 배출되냐면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배출되거든요. 뒤에서 이제 항상성 배울 때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일종의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당량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 혈당이 높을 때 나와서 어떻게 해요?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당뇨병은 이러한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혈당량이 낮아지지 않는 거죠. 높아졌을 때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당뇨병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형 당뇨병 이 원인이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1형과 2형은. 그렇기 때문에 원인부터 알아보면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결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1형 당뇨병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어디서 분비되냐?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의 베타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1형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애초에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입니다. 반대로 2형 당뇨병의 경우는 약간 달라요. 얘는 특이하게 인슐린은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나왔다는 걸 인지하거나 수용하지를 못해요. 혹은 이 수용력이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인슐린의 조직 민감도 감소, 인슐린 수용체 이상.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서는 이 인슐린이 나오면요, 인슐린이 나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라는 걸 가집니다. 그런데 얘네가 인슐린이 나왔는데 인슐린이 나온지를 모르고 있어요. 혹은 이걸 제대로 인지를 하는데 그 양을 인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 100이 나왔는데 인슐린이 100만큼 나왔는데 뭐 10만큼 나왔다고 인지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인슐린의 민감도 감소 혹은 수용체 이상으로 인슐린은 나오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의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왜? 원인이 인슐린이 없어서니까. 근데 반대로 2형 당뇨병의 경우는 인슐린 투여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인슐린이 나와도 뭐예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뭐예요? 민감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상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볼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거나 뭐 당을 섭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당량 올라가겠죠. 당연히 혈액 속의 당의 양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왜? 이건 정상이죠. 왜? 여기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평소보다 많이 분비가 되니까.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왜? 혈당량이 올라갔으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올라가도 금세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뇨병이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1형과 2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이렇게 돼요. 1형 당뇨병도 혈당량 조절이 안 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가 않죠. 혈당량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한 뭐 이쯤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뭐 당을 섭취했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2형 당뇨병, 그러니까 1형 당뇨병도 이렇게 되지만 2형 당뇨병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비슷합니다. 둘 다 혈당량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인슐린을 투여하면 이제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인슐린을 이렇게 투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슐린 투여. 만약에 인슐린을 투여한다면 1형 같은 경우는 인슐린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나 2형 같은 경우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또는 미미하다, 효과가 거의 없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도 우리가 문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당뇨병이었고요. 다음으로 고지질혈증 혹은 고지혈증이라고 표현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질혈증부터 볼게요. 고지질혈증은요,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름이 고지질혈증이잖아요. 혈액 속에 지질이 많다, 농도가 높다라는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뭐냐면은 지질의 일종이에요. 지질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되게 많은 상태,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 있죠. 우리 지질은 영양소예요.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소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된 영양소 어디를 통해서 운반되죠?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요. 당연한 얘기죠. 자,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운반되면서 이 지질이 뭐예요? 지질이 가끔 너무 많게 되면은 혈관 벽에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가 높아져요?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축적이 되면은 뭐 경화된다든지 뭐 염증이 일어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러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지질혈증, 그 서울대 병원에서 나온 기준으로 보시면요, 총 콜레스테롤도 지질이에요. 총 콜레스테롤이 데시리터당, 데시리터는 10분의 1리터입니다. 10분의 1리터당 200mg 이상일 때, 또는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130mg 데시리터당, 그러니까 10분의 1리터 100ml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찌는 지방 있죠? 그걸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150mg 데시리터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것들 과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질 혈증에 대한 다양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맥경화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맥경화는요, 우리 혈관 내에 있죠. 혈관 내에 우리 콜레스테롤, 침착되는 병입니다. 침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쌓인다는 얘기예요. 침착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혈류가 장애가 오는 병, 이거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맥 자체가 뭐예요? 우리 몸에 굉장히 두꺼운 혈관이거든요. 동맥이 딱딱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뭔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동맥이 딱딱했다 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침착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얘네가 혈전도 발생 가능합니다. 혈전이라고 하면은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혈액 덩어리예요. 혈액이 막 다른 것과 엉겨 붙어가지고 붙은 이제 그 덩어리인데요. 얘네가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막거나 좁게 해가지고 이제 혈류 장애가 오게 됩니다.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요. 다음 뇌졸중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뇌졸중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뭐 동맥경화나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고지혈증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힌다. 혈관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통하지 않죠. 혈액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뇌경색이 옵니다.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가 이제 이렇게 질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뇌경색이 오고요. 만약에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막 팍 하면서 그죠? 막히다가 아마 압이 높아져가지고요. 뇌혈관이 터지면 우리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병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혈액과 관련된 이 혈류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을 그러니까 우리 순환계에 있는 심장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심장 쪽에 있는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협심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협심증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모자라는 거예요. 혈액이 부족해요. 왜냐면 혈관이 막혔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막 무리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이제 그 혈류가 막 필요하고 심장이 막 뛰어야 돼서 이제 혈액이 많이 필요한데 혈액이 못 가니까 뭐예요? 심장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막 심장 아픈 사람 막 가슴 부여잡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게 심장이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다음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근육이 심근이 경색. 아까 말한 하얗게 질렸다.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혈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병인데 얘 같은 경우는 혈전. 아까 말한 동맥경화 같은 이런 거에 의해서 혈전이 발생하는데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면은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심장에 혈액을 막는 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뭐예요? 여러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비만도 일종의 질병입니다. 지방대사 이상에 의한 고지혈증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만 등이 있다라고 우리 책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비만에 대한 내용 중에요.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BMI라고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단위가 중요한데요. 단위가 뭐냐면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표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표면적 분의 이제 그 표면적당 몇 킬로그램이 들어있느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만인 사람들은 이 체질량 지수가 높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체내 지방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킬로그램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몸무게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위가 미터잖아요. 센티미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170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키가 170이라면 1.7을 제곱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70kg에 내가 170cm다. 170cm다 라고 얘기를 하면 BMI 지수는 70을 1.7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약 24.2 정도라고 하는 BMI가 나오는데요. 24.2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그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국제 기준으로 우리가 뭐 비만 뭐 경도 비만 이런 거 빼고 해야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제 기준은 3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BMI 값이 그러니까 BMI가 30. 근데요, 우리 국내 기준으로는 우리가 BMI가 25입니다.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4.2면 국제 기준으로는 한참 모자라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BMI를 따지게 되면은 거의 비만에 근접한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의해서 알겠죠. 질병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아까 동맥경화 설명해드렸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개는 했죠.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혈압, 혈압이 높다. 혈압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뭐예요? 혈액의 압력이죠. 근데 혈액이 어디에 압력을 가하느냐? 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입니다. 이게 혈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 보시면은 혈관에서 이렇게 혈액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혈관 벽에 힘을 가하잖아요. 흐르면서. 네, 이걸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혈압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혈액이 흐르니까요. 근데 혈액을 흐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수축하게 되면은 혈액이 이제 몰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져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완된다. 심장이 이완되면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압력이 높아졌다 낮았다가 반복이 돼요. 왜냐면 심장이 수축하면 혈액이 이제 막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알겠죠?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심장이 이완되면 혈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단계,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우리 몸에서 최고 혈압이 나오겠죠?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이완할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 이때 최저 혈압이 나오겠죠. 우리 몸에서. 따지고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혈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혈압이 뭐예요?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과연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고혈압은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동맥에서 측정한 팔의 동맥이요. 팔의 동맥 측정한 심장의 수축기 혈압이 140, 최고 혈압 140이라는 얘기고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0,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미리미리 HG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수은기압이라고 합니다. 수은기압. 뭐 수은주 밀리미터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수은주 밀리미터라는 단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은에 압력을 가했을 때 알겠죠? 수은에 압력을 가했을 때 이 수은이 뭐 올라가는 정도 이런 걸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력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상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상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120에 70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수축결합 140 이상, 이완결합이 90이라는 건 20 정도씩 높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네, 이게 고혈압입니다. 실제로 이제 얘네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뭐 우체국이나 어디 은행 같은데 이렇게 혈압 측정하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넣어보시면 팔을 넣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팔을 꾹 눌렀다가 천천히 풀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상완, 그러니까 팔 위쪽 있죠? 얘가 접히는 데고, 팔 위쪽에다가 이걸 감습니다. 이걸 감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압력을 가해요. 공기 펌프에다 공기를 막 집어넣으면은 이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혈액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혈액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그건 무슨 말이냐? 혈액에서 혈관을 미는 힘보다 뭐예요? 내가 누르는 힘, 이 펌프로 해가지고 누르는 힘이 뭐예요? 더 높다는 얘기예요.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압력을 측정해서 이제 그 청진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압을 조금씩 빼요. 공기를 쭉 빼면서 이런 식으로 빼면서요. 이제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딱 귀로 들었을 때 알겠죠? 귀로 들었을 때 처음으로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거. 흐르는 소리가 날 때가 최고 혈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압력을 낮추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안 나는 거, 안 날 때를 최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면 굉장히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 겁니다. 그냥 그 기계 있죠? 기계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습니다. 압력을 쭉 가다가 이제 쭉 힘을 천천히 빼면서 이제 최고혈압, 그러니까 수축혈압 아까 최고혈압이라고 했잖아요.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측정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동맥 혈압 측정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상완, 그러니까 상완에 압박을 가하고요. 압박대로 가압한다. 그러니까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가한 뒤 서서히 감압을 합니다. 서서히 압력을 빼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이제 천천히 빼는 거죠. 감압하면서 이 청진기로 들어야 돼요. 청진기로 이제 음을 청취해서 듣는 게 가장 오리지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을 청취하다가요, 최초 박동음,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보다 세게 누르면 혈액이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최초 박동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뚝뚝뚝 나오는 이런 식으로. 최초 박동음이 생기는데요. 이때가 뭐냐면은 수축기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힘을 쭉 빼다가 알겠죠. 압력을 이제 감압을 하다가 알겠죠. 더 이상 혈액이 흐르는 박동음이 들리지 않는다. 박동음이 들리지 않는다. 이때가 최저혈압인 이완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동맥의 혈압 측정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혈압인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 있죠. 대사성 질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해당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 하나하나 보시면서요. 잘 살펴서 우리 시험 문항에 언제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 그 현재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모든 문항들에 나온 그런 질병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대사성 질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